오늘 왠지 모르게 저는 참 긴장이 많이 됩니다. 긴장이 되는데 아마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먼저는 아, 원래 이게 줄을 치고 제가 이 베이스를 하더라도 페이지 수도 이렇게 메모도 하고 몇 페이지 얘기해야지 그런 것도 다 적어서 하죠. 그런데 제가 한 두 페이지 적다가 포기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로 이걸 다 끝내야 될 게 아니더라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자유하기로 생각을 했고 그냥 시간에 오늘은 제가 한 40분 되면 이제 마칠 겁니다. 예, 40분 되면 마칠 건데 제가 또 오늘 또 8시간에서 10시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 때문에 좀 40분까지 하겠는데 제가 이거 책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예, 예. 근데 어디가 됐든지 줄을 안 친 데가 없을 정도로, 예, 예, 거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정도로 저는 한 세 번밖에 못 봤지만은 참 많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 선정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월 6일 날인가 아마 아마 방송국에서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시리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리즈에서 제가 이제 어떤 기회에 우연히 그걸 갖다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접하는 순간 제가 그냥 바로 가방에서 메모지를 빨리 꺼냈습니다. 바인더에서 메모를 탁 꺼내서 아주 미친 듯이 메모를 했거든요. 하나하나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메모했었던 건데 뭐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뒤에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 다음에 뒤에 네 페이지, 다섯, 그래서 한 10장, 10페이지 갖다가 아주 미친 듯이 메모를 했습니다. 미친 듯이 이제 메모를 하고서 내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재방송을 또 들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미친 듯이 제가 그냥 막 메모를 막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아주 충격의 연속이었었죠. 충격의 연속. 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그러면서 참 이렇게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진짜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감정에 이제 쌓여서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가 또 두 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강의 두 개도 다 하면서 다 메모를 했습니다. 다 메모를 하고 그러다가 이분을 좀 서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책이 이렇게 몇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만만할 것만한 그 같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앞부분에 조금 읽는 중에 이제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 선정을 한 적에 이걸 제가 다 못 읽을 때였었는데 이건 무조건 선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겨서 선정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생의 큰 획을 긋는 그런 종류의 전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생의 큰 획을 긋는다는 얘기는 저는 한 세 가지, 오늘 이제 왜 이게 세 가지 이제 큰 획을 긋냐면 첫 번째는 그냥 터닝 포인트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패러다임이 어떤 그냥 깨지고 바뀌는 책,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인생에 살면서 몇 번 이제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걸 100%라 생각했는데 그게 제로처럼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게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어떤 편견이 무너지는 거라든가 자기의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믿음체가 무너지는 거라든가 몰랐던 걸 갖다 확 깨닫는다든가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책 중에 하나가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 책에서 에리 프롬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제가 대학생이라 그냥 개인적인 측면만 해서 이 소유냐 존재를 갖다가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건전한 사회를 갖다가 읽을까 말까 하다가 조금 읽다가 포기했어. 너무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고 나한테 너무나도 좀 큰 담론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못 읽었던 것이 한이 돼서 다시 도전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 소유냐 존재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공동체 지향적이 됐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전 공산주의였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코뮤니스트라는 거. 예? 예. 그래서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예, 그런 것들을 갖다 얻게 된 게 바로 에리 프롬의 대학생 때 읽었던 이 책 덕분에 제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당히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세계는 소유지향과 존재지향적인 삶이 있구나. 소유지향은 내가 늘 가지려고 내가 뭔가 꽃을 꺾어 드리고 우리 집을 갖고 들어오고 이런 게 소유지향이라면은 꺾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 예쁘다. 지나가고 다른 사람도 보고 그 꽃도 죽지 않는 모두가 상생하는 삶의 방식이 이게 존재지향, to being 모드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 그때는 제가 한 몇 주간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되는 거야. 이 생각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은. 예, 그러면서 이 책에 아주 그냥 빠져있을 적에, 안 갖고 왔네요. 예, 또 저기,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란 책을 그때 마침 또 그걸 보게 됐네요. 와, 그렇게 사는 분도 계시구나. 예, 그러면서 또 그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란 책이 또 굉장히 큰, 제가 이제 깨지는 시간이 됐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아까 엔트로피 얘기하셨는데, 예, 그런 것도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저기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아니면 무소유라든가 엔트로피라든가 침묵의 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건강 시리즈에 관한 책들, 인류를 망친 것이 제약산업과 식품산업이 인류를 많이 망쳤구나.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예?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돈의 논리로 만들어내서 인류의 문명을 지금 망쳐내는 거, 수많은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돈의 논리에 휘둘리는 그런 제약산업과 그런 식품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와르르 무너졌죠. 그냥 모르고 그냥 막 소비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다 깨달아서 저게 느끼는 무너지는 그런 느낌들. 내지는 또 최근 들어서 제가 또 존리 대표님의 또 그런 어떤 그 건강한 투자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깨지는 그런 개념을 했었던 거죠. 또 하나가 저한테 이 책이 또 중요했던 건 뭔가면은 저는 이제 잃어버린 고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고리를 또 하나 찾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는 이제 자발적인 운동권이 돼서 나름대로 그 민주항쟁도 하고 저도 86 그 세대의 아주 전형적인 세대인데 제가 83학번입니다. 재수해서 83학번인데 60년대 63년생이니까 60년대생 그 운동권의 전형이었었는데 저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운동권을 하다가 이제 학생과 선생님이 이제 피해 있는 게 좋겠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는 사람이 자꾸 군대를 가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바람에 이제 군대를 가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보안대에서 얼마나 그냥 계속 저를 갖다 괴롭히는지 끊임없이 찾아와서 감시하고 아무튼 선거 때만 해도 잠을 안 재웠어요. 제가 선거 때만 되면은 군대에서 잠을 안 재워요. 야당 찍나 감시하느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군대 그래도 잘 제가 나왔어요. 잘 수성부에서 잘 이제 제대하고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형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의식 하나로 운동하는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형님 길을 가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서 내가 이제 노동조합을 하자고 노조위원장이 되려고 이제 그런 직장에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사이에 이 운동권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뭐 NL 계열, PD 계열 해서 뭐 이런 노선들이 막 생기면서 그래도 내가 운동할 적에는 그래도 순수했었고 나름대로 그래도 김일성을 찬양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럼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갖다 계속 모르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방황을 한 거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일부 명무대 충신의 총학생회전은 다 국회의원으로 갔었지만은 이름 없이 그 수많은 스크럼 짰던 그 수많은 그 운동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다 평범한 사람으로 묻혀 있었는데 나름대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내가 운동을 했었고 그래도 내가 이 민주화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다음에 지향점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미 군사정권 끝났어. 다 이뤘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군사정권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데 그 다음 지향점이 뭔지를 몰랐었어. 그게 뭔지를 몰랐었어.
그런데도 이 사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사람을 쥐어짜는 이 경쟁 구도, 이게 뭔지를 몰랐다가 이 독일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저자가 너무 고마워요. 이 김누리 교수님이 참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새로운 방향이 그거구나. 그래서 전 굉장히 고마웠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나비 운동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독서 시민 운동이었고 그냥 책 읽는 운동이었었는데 그 지향점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는 정치가들이 할 건데, 그러나 정치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든가 또 사회민주화라든가 문화민주화는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나비의 참 좋은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겠구나. 지향점이 되겠고 우리의 나비 운동의 동력이 되겠고 나비 운동의 시즌 2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종의 그냥 5등은 자의 조선에 이렇게 시작하는 독립선언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식민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파시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고집들, 나도 모르게 진짜 속아왔던, 우리 모두가 속아왔던 그 습관을 갖다가 빠져나오는데 그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사회민주화, 그 다음에 문화민주화, 가정에서의 민주화,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의 민주화를 올바른 그 의미의, 그 건강한 의미의 민주화를 갖다가 우리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죽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1년에 1,700명씩 자살을 하는 그 청소년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얘네를 갖다가 보호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예전부터도 진보도 아니었고 보수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운동권이어서 진보였었지만은 지금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런 걸 좀 뛰어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가 민주당이네 무슨 당이네 그것은 당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혹시 오해하고 마시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중도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비욘드 걸 뛰어넘는 진짜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과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한다면 오케이,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팩트를 얘기하는 것 때문에 혹시 이 양쪽에 계신 분들이 저기 상처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책 얘기하는 거니까, 저자의 얘기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팩트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팩트를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 어떤 그 공격이나 비난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좀 좋겠고, 우리가 몰라서 한 행동들은 그냥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잊지는 말자. 유태인들이 그러잖아요. 나치가 저지른 걸 갖다가 우리 용서하겠다. 용서를 빌었으니까 용서를 하겠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잖아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난 이 팩트를 몰랐어요. 이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고 68혁명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저만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랬던 거잖아요. 몰랐으니까 우리 모두 용서해 줍시다. 그런데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몰랐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 정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좀 다뤘던 어느 독일인의 삶이라든가, 그쵸? 어느 독일인의 삶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런 걸 보면은 그 전범들을 갖다가 이렇게 체포해서 끝까지 법정에 세우는 과정들을 갖다가 쓴 책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한나 아렌트라는 그 학자가 뭐라 그러면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잖아요.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전범들은 하나같이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그냥 시킨 대로 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충실했을 뿐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 이렇게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 갖다 죽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집에서는 평범한 가장들이었고 평범한 엄마, 평범한 아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다 몰랐다고 얘기해요. 몰랐다. 그런 걸로 나 용서가 되는 건가? 난 잘 모르겠어. 아직 나 정리가 안 돼. 아직까지. 그러나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뒤에 이 책표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저 거대한 정치 악의 실체는 생각하기에 무능, 말하기에 무능, 판단하기에 무능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적어도 난 아직 정립은 안 됐지만은 이제 지금도 시작일 겁니다. 시작일 텐데 이 생각하기에 무능에서 벗어나가고 말하기에 무능하면서 벗어나고 입 닫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올바른 걸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예?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판단하기 싫어. 예?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 판단하기 싫어. 예? 그게 아니라 판단하는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 능력이 그 비판 교육이 우리한테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공부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 생각되고 이 책이 제목이 너무 길어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책을 갖다가 그렇게 부릅시다. 내가 딱 줄였는데 우불당. 예, 우불당 괜찮은가요? 예? 예. 우불당 노라고 할까 하다가 우불당 낫이라고 할까 하다가 이거 너무 길어서 우불당. 예. 아무튼 우불당이라 부릅시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매뉴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차피 결론도 없을 뿐더러요. 이거 자체가 압축이에요. 이 김누리 교수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 따면서 또 수년간, 수십 년간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독일을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한 권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 자체는 뭐 요약하고 자식이고 올 것 같아요. 이 어디를 피나 다 그냥 다 압축된 거예요. 다 압축된 얘기예요. 아마 다 하고 싶었던 얘기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저도 여기를 갖다 논평할 그런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실력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 대가의 책을 갖다 우리가 그냥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예. 그래서 김누리 교수님은 아무튼 중앙대 그 도고 동문학과 교수이자 대학원의 독일 유럽학과 교수이고 독일 유럽센터 소장이고 한국 도고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아마 학사 석사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일 브레멘 대학교에서 동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문학을 공부했는데 여기에 균터 글라스란 말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맨 처음에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균터 글라스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나오네. 제가 책 읽으면서 이게 뭘까요? 볼펜 똥 닦은 겁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그래도 많이 이렇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분의 그 저서들도 또 여러 권 있으니까 그건 이제 책머리에 참고하시고요. 자, 앞부분에 들어가는 말에 보면은 4페이지 맨 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세계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빈번한 나라, 아이들이 가장 우울한 나라, 세계에서 아이들이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세계에서 모두를 가장 불신하는 나라. 예, 이쯤 되면 감히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헬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아주 답답하게 느꼈던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이민 갔으면 좋겠다. 9시 뉴스만 보면 우리 맨날 그랬잖아. 이민 가고 싶다. 여기 떠나고 싶다. 뭐 그랬던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예, 그걸 갖다가 팩트를 얘기한 거 팩트. 여기는 데이터가 있어요. 뒤에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독일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방식이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6페이지 위에서 한 7, 8번째 독일이 미국 모델에 대한 대안 모델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우리 여태까지 미국만 알아왔고 미국이 우리의 모델이었고 미국에서 일본 건너와서 넘어왔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델이었었어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졌죠. 어떤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걔네들 잘 못하는구나. 지금 사회가 통제가 안 되는데 스탠다드가 아닌데 예, 그러면서 그러면 어디가 스탠다드냐? 예, 그래서 유럽에 제일 잘 나가는 그래도 가장 인간답고 살기 좋다고 하는 그 독일이 이제 좋은 100% 다 100%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김누리 교수님도 완벽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꽤 바라볼 만한 좋은 모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참 좋았어요. 6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독일은 이 문제들을 비교적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나라이다.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라는 근대 사회의 상식을 헌법 1조로 갖고 있다. 저는 이 상식이라는 말을 참 좋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 저기 그 신문이 됐든 뉴스만 보면은 상식이 안 통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지금 무슨 뭐 법무장관이 됐던 무슨 서울시장이 됐던 뭐가 됐던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그 상식이 통하지 않은 그 떼 쓰는 것들 있잖아요. 떼 쓰는 거. 이게 뭘까 도대체. 예? 그런데 이 나라는 상식이 통한대요. 예? 부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떼 쓰고 목소리 큰 사람만 이기는 그런 사회, 그 지옥 같은 사회에서 길러야 되겠습니까? 진짜로? 예. 자, 넘기봅시다. 그 제목을 보면은 1장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2장 대한민국의 거대한 구멍. 그다음에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3장, 4장 우리는 함께 웃을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프롤로그 조금 보면은 그분이 이제 독일 문학을 공부했고 현대 소설을 공부했고 양철북의 저자로 알려진 퀸터 그라스. 저는 이분을 어렴풋이 들어봤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분인지 몰랐었는데 아주 굉장한 어른이더라고요. 독일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진짜 그 어른 따끔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예? 정부에 대해서도 그냥 불종하는 것이 아니라 야 독일 통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어른이 있다는 것이, 나는 이런 지식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마운지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퀸터 그라스가 가장 앞장서서 독일 통일을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문학을 공부하다가 이 작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 이 작가가 도대체 왜 도대체 그 통일이란 건 다 좋은 거 아닌가? 그걸 왜 반대할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유학을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도 직접 목격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15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한 7번째, 6, 7번째 운전할 때 백미러를 보는 게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인 것과 같은 이치다. 참 얼마나 참 대단한 말이에요. 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러 참 많이 보는데 아니 뒤에 지나간 게 필요합니까? 한 개도 안 필요한데 우리 백미러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룸미러도 있잖아요. 그 저기 안쪽에도 미러가 있잖아요. 뭐 다 뒤를 보잖아요. 왜 그래요? 앞을 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뭐 때문에 미래로 가기 위해서, 현재를 잘 살아갈 뿐 아니라 미래를 잘 가기 위해서 그 백미러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이런 백미러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갖다 지금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686을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다음에 16페이지 이제 이 사람이 독일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걸 많이 본 거예요. 제가 똑같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똑같이 이따가 제가 독일에서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보면은 막상 독일에서 만난 것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건 엄청난 충격이었죠. 제가 우리 사회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아마도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한 게 아닐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작은 깨달음 자체가. 저는 그 유럽을 갔을 적에, 독일에 갔을 적에 그 유럽인들이 그 노천 카페에 탁 앉아서 커피 마시는 장면이 너무 부러웠잖아요. 그래서 폼 잡고 나도 앉아봤지.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시켜서 폼 잡고 딱 맞는데 도로를 유심히 쳐다보는데요. 아니 이렇게 무질서한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횡단보도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막 무당횡단을 하는데 막 내가 욕을 했죠, 속으로. 이런 그 질서도 안 지키는 이놈들, 선진국에서라는 나라가 도대체 질서도 안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막 또 우리가 바른 생활 하잖아요. 뭘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규칙이 있더라고요. 차도에 어떤 사람이라도 노인이 됐든 어린아이겠든 발 하나만 딱 들이면요, 모든 차가 정지돼요. 뭐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예요? 차가 먼저였어요. 차가 먼저. 내가 그때 그거 하나 보고서 그때 그 유럽 여행 전체가 얼마나 충격이었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저는 그때부터요, 의도적으로 제가 무단횡단하는 거 혹시 아세요? 훈련하려고. 물론 큰 도로에서는 제가 지켜요. 비교도 지금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조금 데에서는 의도적으로 제가 무단횡단을 해보거든요. 왜 그래요? 나는 차보다 내가 더 중요하거든.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저는 휴지 한 장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다 휴지 하나 있더라도 다 주머니 넣고 진짜 올바르게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다 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구나. 인간이 중요하구나.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독일에 가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유럽 가서 처음 깨달았다니까요.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 야, 차가 먼저야. 너 기다려. 차가 먼저야. 그때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는지 17페이지 밑에서 한 5번째 에리 프롬이 이게 마지막 책 건전한 사회, 이 건전한 사회를 대학 때 살짝 건드렸었어요. 건드렸다가 끝까지 못 읽었어요.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조금은 이제 너무 먼 당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대신에 아까 에리 프롬의 똑같은 저자의 소인의 삶을 하면서 그래도 이걸 통해서 제가 참 많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건전한 사회도 보고 자유롭도의 도피도 좀 보고 그런 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에서 두 번째 한국 사회를 독일이라는 거울로 비춰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68혁명과 그다음에 통일에 관한 두 가지를 갖다 보겠다는 거죠. 한국 민주화를 갖다 보기 위해서는 68혁명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통일을 갖다 두 가지 보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통일에도 관심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무조건 너무 몰랐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자, 19페이지. 통일이 진짜 맨 위에 통일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분단 체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주 볼품없는 국가로 만들었고 한국 사회를 아주 병든 사회로 만들었으며 한국을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아주 특이한 인간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관점을 본다면 통일의 문제는 단순히 외적이고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이루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뚝딱 그냥 읽고서 끝내는 책이 아니라 지금부터 저는 독일을 연구해야 되고 독일의 통일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민족의 미래를 갖다가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해서 우리 건강한 시민운동을 갖다가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장을 보면은 그 2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35시 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인구가 5천만 명인 나라가 기껏해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정도 7개 나라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라는 거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26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정도 미국의 경우는 사실상 현대 민주주의의 막장을 보여주는 평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들. 그래서 그 밑에서 한 10번째 한국의 미국인이 쓴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는 책인데 여기 분석해 놓은 게 뭐예요? 이 책의 결론은 트럼프가 정신의학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은 내놓고 군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준 파시스트 아베가 장기 집권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느끼고 아는 것들이에요. 예? 28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2016년 12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200만이 모이는 가장 대규모의 촛불 집회가 있고 그런 우리나라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알다시피 근대 민주주의의 발원지는 미국과 유럽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얘기할 적에 미국의 독립선언 1776년 프랑스 인권선언을 기원으로 삼는다는 거 팩트니까 우리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우리나라는 30페이지 보면은 4.19, 5.18, 60 민주항쟁, 촛불혁명 이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다 군사정권의 영향이 있었다. 그러면서 다 무너졌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중간에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수많은 투쟁과 희생을 치러냈고 실로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정치 민주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민주주의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저자의 진단은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봅시다. 광화문에 모여서 목이 터져라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이 집에 가서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을 쥐잡듯이 들볶는 권위주의자적 교사요. 혹은 회사에 가서는 갑질을 일삼는 상사라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서는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인 거죠. 예? 정치는 꽤 많이 됐다 하지만은 일상 속에서 내 안에 들어가는 그 파시즘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안에서 전혀 내가 독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독재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애들가 다 쥐잡듯이 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고 회장님과 갑질하면서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뭐 집어던지고 컵 집어던지고 그런 갑질을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 30페이지 중간에 뿌리 깊은 유교 사상,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 군사 독재 시대에 안긴 집단주의, 군사주의, 병영 문화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군사 문화와 전면적인 지배입니다. 군사 문화가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싫었었는데 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내가 여전히 시어머니 노릇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33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네 번째, 이런 모습이야말로 일상의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우리 그래도 어른들은 그래도 사표라도 던질 수도 있고 그래도 그만둘 수도 있지만은 그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뭘 그만둬요, 애들이. 예. 예? 그냥 뭐 수많은 갑질에 시달리잖아요. 부모의 갑질, 아빠의 갑질, 엄마의 갑질, 선생님의 갑질, 학원 선생님의 갑질, 예, 수많은 어른들의 갑질을 하면서 애들이 죽어나가는 게 그게 왜 그래요? 예, 오죽했으면 애들이 1년에 1,700명이 죽겠습니까, 세상에? 예? 애들만 죽어요? 거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파쇼적 심성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나 박상구 회장의 갑질 사건, 뭐 시위에 참가했던 직원들이 다 가면 쓰고 한다면서요. 가면 쓰고. 예? 드러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드러낼 수도 없는 사회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그런 거예요. 정치 데모할 적에는 가면 안 쓰는데, 예? 우리 나머지 일상에서는 가면 써야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예? 그래서 그 34페이지 보면은 한국인들은 정치의 광장에서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자기를 꺼리낌 없이 드러내지만 일상의 공간에서는 공개적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만 일상의 민주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35페이지 보면은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약자와 공감하고 연대하며 불의에 분노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태도, 이러한 심상을 내면한 민주주의를 길러내지 못하는 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독재의 야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것이 광장의 촛불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민주화를 갖다가 우리 독서 시민들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나부터 가부장적에서 내려오고 가정에서 휘둘렀던 그 힘들을 갖다 내려놓고 힘을 쓸 수 있지만 그 힘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게 먼저 아니라 먼저 나부터, 그다음에 우리 가정부터, 우리 조직부터, 우리 회사부터 바꿔나가는, 우리 이 지역사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될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사회 민주화의 사례 속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번에 좀 더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더 다루고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튼 말도 못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그 68혁명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 왜 성 문제를 건드렸는지 저는 물론 이걸 다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이라는 것을 여태까지 그렇게 억압을 하고 그 진짜 애들이 다들 다 볼 거 다 보고 다 동영상 보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다 죄의식, 죄책감을 가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원래 성이라는 것은 윤리의 잣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생명과 인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다 동시에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은 진짜 어떤 기쁨이거든요. 예? 신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해주는 진짜 아주 기쁨의 그 어떤 그 욕구들인데 그런 것들 갖다가 다 우리는 음지에서 그냥 예전에 우리가 그 썬데이 서울 봤었던 그 수준 뭐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욕망들이 생길 적에 자의식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라고 한 것만큼 그 약한 자를 갖다가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 문제에 대해서 성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그렇죠? 지혜롭게 잘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정치 교육 내지는 생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주고, 우리는 여태까지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기적이고, 그렇죠? 소비지향적이고. 예, 다 소모적이고 다 경쟁적이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난 세상에 우리나라가 사립대학이 87%라는 걸 갖다 처음 알았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요. 유럽은 거의 98%가 다 공립학교고 등록금이 없고 대학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과도 바꿀 수 있고 학교도 바꿀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한데 우리는 그냥 일생에 딱 한 번, 그냥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원샷. 여기서 뭐라 그래요? 독일은 텐샷 샤워를 그래요. 텐샷. 10번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어쩌자고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말이에요. 예? 한 번 그 학교 나오면서 그게 평생 내 굴레가 되는 거야, 굴레. 예? 난 지금도 나는 아직도 지방대학이라 그러는 굴레를 아직까지 잡고 있어. 아직까지 잡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예? 이런 사례를 갖다 우리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이냐, 도대체. 이거 제대로 읽으세요. 다시 읽읍시다. 다시 공부합시다. 예?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책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하는데 이 저자는 통일을 빨리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휴전선이 그 군인들이 총 들고 되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하면서 정상적인 국경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통일을 빨리 이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통일을 지혜롭게 공부해서 잘 준비해서 통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통일 동독도 굉장히 후유증 많이 겪었거든요. 지금도 겪고 있고. 왜 그래요? 빨리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빨리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없이 천천히 해도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평화체제가 먼저 구축이 되고 신뢰가 확보되고서, 그렇죠? 그러면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난 여기서 진짜 필요했던 게 뭔가 하면은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생기면 안 된다.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나는 뼛속까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 관계없어요. 진짜 우리 한민족이고 세계 시민이라면은, 예? 아시아의 시민이라면은 이 땅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의 주권을 갖다가 트럼프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 전 동의합니다. 예? 우리 민족의 문명을 갖다가 그 미친 트럼프한테 맡기면 되겠습니까, 진짜로? 예? 아니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진짜 대통령입니까? 오로지 정권, 오로지 그 뭐예요? 그 재선에서 다시 한번 당선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그거 아닙니까? 예? 리더입니까? 나는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 나는 거기다 맡기면 안 돼요. 미친 사람한테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맡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태까지 유대인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유대인 관련 책이 한 50권 정도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앞으로는 이 독일을 갖다가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운동권 일적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있었죠. 먼저는 민족주의 단계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민주주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아주 끊임없이 제가 그 사상교육을 받았었는데 우리는
제가 유태인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복지국가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왜 유태인도 우리처럼 잘 살고 똑똑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게 뭐예요? 민족주의 단계 해결 못했잖아요. 통일에 대한 문제. 또 하나가 뭐예요? 민주주의 단계 해결했습니까?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 민주화는 해결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어. 그러나 우리가 뭘 못했습니까? 예,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 문화 민주화, 내 안에 있는 그 파시즘, 내 안에 있는 일상에 있는 그 민주화를 갖다 우리가 아직 못 이뤄냈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해결하는데 저는 앞으로 한 3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암이 1기가 되는데 10년 걸린다 얘기하거든요. 세포수로 한 10만 개고 이게 걸리는데 그 1기가 돼야지 발견을 해내요. 10만 개인데 그게 한 10년 걸린다는데 그걸 치유하는데 적어도 그 반이 필요하대요. 10년 반이니까 5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68 그 혁명가도 못 이뤘잖아요. 근데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치유하는데도 그 절반인 25년에서 30년간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장기적인 그런 숨을 가지고서 우리가 독일을 연구하고 통일전과 통일과 통일 후를 대비하는 그런 걸 갖다 평생 주제로 후반전에 우리 인생의 후반전의 주제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좀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간 할 공부를 지치지 말고 오늘 꼴랑 40분 만에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기 보면 불평등에 관한 얘기 있는데 이것만큼만은 한 번 정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어디 있죠? 예. 여기 그 153페이지 153페이지 보면은 난 이런 팩트를 처음 알았어요.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153페이지 맨 위에서 먼저 자산 불평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자산 중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차지하는 자산은 26%입니다. 상위 10%가 66%를 가지고 있죠. 반면 하위 50%가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끔찍한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전체 자산의 2%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난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노후 준비가 안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불평등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의 그 경제학과 교수가 쓴 칼럼에 보면은 우리나라 상위 1% 가지고 있는 부동산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55%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10%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97.6%, 98%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나라 9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2%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 예. 지금 집 문제, 아파트 문제가 이게 정상입니까? 예?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왜 그래요? 미국 모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유럽이라는 데서는 거주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만큼은 어디서 해결한다? 예, 그 사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애들이 취업 못하고 그런 건 애들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인간적 성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사회에서 해결할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적어도 이 취업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우리 주거 문제라든가 그쵸? 교육의 문제만큼만은 그다음에 어떤 그 건강보험에 관한 그런 문제만큼만은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회와 국가에서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책에서 여기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인식해야 됩니다. 다음번에 한 번 좀 더 다룹시다. 예, 뒤에도 하나도 못 다루는데 할 얘기는 많지만은 우리가 지치지 말고 지금부터 더 공부하고 이 독일에 대해서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을 성찰한다.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책들 갖다가 지금 이제 사놓고 지금 이제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신문 기사도 이런 거를 요즘 막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68혁명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지난번에 이제 매경에 보니까 요 자문이 있었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독일통 김종인 위원장이죠. 독일 여의도 연구소를 독일시로 개조한다 그러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님인가요? 이분이 이제 뭐 보수당 쪽에 이제 최고 위치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했대네요. 난 처음 알았어요. 독일에서
경제학인가 공부했었던 그러니까 독일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독일의 그 아데나워 재단이라고 있는데 독일의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에 여기서 지금 컨설팅 받기로 이제 계약을 했다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웠었어요. 그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진보인지 그런 거 한 개도 안 중요하고 어떤 조직이 됐던 그걸 갖다 독일의 문화 갖다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면은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이게 전략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하다. 조금 기대가 된다 그런 싶을 정도예요. 저 보수 진보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걸 읽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그, 그러니까 독일의 기독민주당, 독일의 기민당의 정책연구소인 아데나워 재단하고 이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일말에 희망을 해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6.8혁명이 됐던 이렇게 스크랩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부터 예민하게 우리 독일에서 모으고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좋은 나라 만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차세대에게 조금 더 좋은 나라 물려주고 우리가 북한을 사랑해주고 아시아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나비 운동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다음번에 또 좀 봅시다. 예, 우리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